안녕하세요. 네.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답안지는 제출은 자율적으로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약속드린 대로 10명을 선발해서, 상품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답안지 수령은 이제 1층 상담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내일 못 찾으시면 한 일주일 안에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공개 모의고사 6월 공개 모의고사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한번 깨지고, 그리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의지를 다지자, 이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서본견 논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시고, 세 번째는 의외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3가지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작성 7단계. 논술을 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문제부터 파악하죠. 문제가 뭔가를 잘 보시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에 맞춰서 문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어가 있으니까 주제어를 중심으로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개요 작성 들어갔죠. 글을 쭉 읽은 다음에, 개요 작성할 때 이제 본론부터 작성하고 서론, 결론 이렇게 작성하는데 보통,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서론부터 바로 나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서론 조금만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쓸 때는 이제 서론부터 옮겨 쓰겠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옮깁니다. 서론, 본론, 결론 옮기는 시간,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개요 작성, 개요를 아무리 꼼꼼하게 잘 작성해도 서론, 본론, 결론 쓸 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쓰기 위해서 또, 시간이 또 소요되죠. 그래서 개요 작성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 이 기준은 서본결 글로 옮길 때, 이 옮기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수정하는 거 5분 빼고, 서본결 답안에 옮기는 시간, 요거를 뺀 나머지가 다 문제 읽고 개요 작성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개요 작성을 합니다. 그 정도 해야지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또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답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개요 작성은 일단 서본결 먼저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서본결 옮길 때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수정 시간 5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문제 읽고 개요 작성 시간을 할애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번 실제 연습해보면서 이 개요작 시간을 가늠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지시문을 읽고 바로 배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이렇게 들어갔죠. 지시문부터 보도록 하죠. 교육신문 기사 일부이고 그 다음에 주제가 나와 있다는 거, 주제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학습제 역량 강화가 이제 주제였죠. 이거를 위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교사의 과제가 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학습 역량 강화 관련된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억하시고, 이 주제를 이제 본론에다 다 녹여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본글 형식을 갖추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A학교, B학교, C학교 각각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계, 첫 번째 교육과정 설계, 두 번째 학생 참여형 수업, 세 번째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 네 번째 지도성, 이렇게 4가지 논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바로 이제 배점 들어가야 되겠죠. 배점을 분석해 봅니다. 내용이 15점이고 형식 점수가 5점인데, 형식 점수를 보시면 형식 점수는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이 내용 4개 내용과 그 다음에 주제와 연계했는가, 여기 2점이고 논리적 형식 1점, 이렇게 총 3점이 배당되어 있죠. 논리적 형식은 서본글 형식을 잘 갖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여기 내용에다가 다 각각의 문단별로 녹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점을 받게 되죠. 4개 다 써주셔야 돼요. 최소 3개 이상을 써야지 2점을 다 가지고 하나씩 못 쓸 때마다 1점씩 깎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적절해야 되겠죠. 표현이 적절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가, 문장 쓰다 만 거, 키워드 생각이 안 나서 비워둔 거, 이거 다 문장이 완성 안 된 거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나중에 생각 안 나더라도 뭐라도 써놓고, A라고 하더라도, A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써놔야 됩니다. 완성된 문장 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법에 맞아야 됩니다. 어법에 맞다는 것은 그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해야 대체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쭉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호응 관계에 위배되는 거예요.
호응 관계. 호응 관계는 이제 글의 전체적으로 뭐 주어와 수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서로 호응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이 호응 관계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뭐 이상한 추상적인 용어를 써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를 써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문장이 길어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문장은 가능하면 간결하게 짧게 간결하게 쓰면 표현의 절차성이 크게 위배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5점 받아가시고 나머지 15점 가지고 이제 4점, 4점 이렇게 돼 있죠. 영역별로 이제 따져보면 첫 번째 영역은 교육과정 영역이죠. 교육과정 영역에서 출제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방법론이죠. 교수학습 방법, 교육방법론, 교수학습 방법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가죠. 교육평가다, 교육평가에서 출제가 됐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육행정학이다. 이렇게 이제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죠. 전형적인 그 출제 패턴입니다. 이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 행정, 그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가보시면 이제 점수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4점이 주어져 있는데 어디에 4점이 주어져 있나? 첫 번째 교육과정 유형이 뭔가 하나 쓰고 설계 특징 2개, 총 3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나와 있으면 각각 1점이 배당되면 나머지 1점이 있는데 이 숨어있는 1점을 찾아야 되겠죠. 숨어있는 1점은 대체로 2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 연계, 제시문과 적절히 연계했는가. 두 번째, 설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 정말 이해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의 충실성. 이 2가지 중에 출제자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점수를 배당합니다. 1점. 이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선생님도 따라 하더라고요. 이거 2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출제 교수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교수하고 교육방법 교수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만약에 3개 쓰라는 거 4점 하더라도 교육과정 교수가 여기 1점을 주고 교육방법 교수가 여기 1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가장 무난한 방법은 2개 다 쓰는 거예요. 그죠? 잘 모를 때는 판단이 안 쓸 때는 2개 다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숨어있는 1점. 숨어있는 1점이 없을 때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각각 2개씩이니까 하나당 1점씩 배당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도 3개니까 3점, 네 번째도 3개, 네 번째는 4개죠. 4개니까 4점. 그래서 각각 다 1점에 이제 첫 번째 거만 요거 좀 유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점 분석이 끝났으면 첫 번째 논점의 배점을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배점 분석한다고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같이 보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제시문 보도록 하죠. 제시문 분석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서론 쓰는 방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논술 전체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2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의외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뭐랄까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제시문 분석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보시면 제시문에 여긴 없지만 그 신문 기사를 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 보시면 제일 큰 고득체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탐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전체 논점과 관련된 어떤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배경이다. 요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배경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구나. 이 역량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부터 행정까지 논의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거 나중에 이 배경이 서로 쓸 때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활용.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논점부터 먼저 본론 논점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논점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죠. 학교 교육과정 설계하면서 자 우리 첫 번째 논점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딱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뭔가 주제가 이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노력이 주제죠, 그죠? 요 주제와 키워드 기억하시고 요게 배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2점짜리.
두 번째는 논점이 뭔가. 이게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인데 일단 모른다 하더라도 유형하고 설계 특징 두 개 쓰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식 구조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배경에서도 살폈지만 배경을 보면 전부 다 무슨 역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역량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을 도출해서 이를 뭡니까? 이 역량을 어디다 반영한다?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역량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하니까 학교 교육 과정 설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16가지가 있죠. 창공의 의지심타,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요 6가지 역량. 작년 2019학년도 초등교직 논술에서도 출제됐죠. 6가지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도 당연히 이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배점 기준표에서 A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유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A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유형 알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모르면, 그래서 따라서, 이 학생들이 필요한 거는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고, 이게 바로 실제 지식이고, 이 실제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 교육 과정은 딱 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주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주고 있고, 요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를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저기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있잖아, 내용이. 이런 실제 지식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능력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러한 교육 과정은 실제적 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실제 얘기 나오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능력, 태도 등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거를 중시한다. 이렇게 써 벌써 두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설명도 충실하죠. 뭐라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안 해도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틀리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럼 하나가 해결됐죠? 그 두 번째 논점은 설계 특징이잖아. 자,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설계 특징을 쓰라 그러죠. 그러면 제시부분에 힌트가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힌트를 잘 활용해서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점에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계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설계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설계 특징을 찾아야 되죠. 설계할 때 종래 교과 지식을 종래 국어, 수학, 사회 그 속에 있는 교과 지식들을 역량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누가 결정한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교과 지식을 역량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사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교육 설계 특징이잖아, 설계. 이거 그대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면 교과 지식과 역량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그 역량을 강조하자 하는데 그 역량을 강조하려면 지식은 뭔가 되느냐, 지식을 역량을 강조하자면 지식과 역량과의 관계, 여기서는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잘 모를 때는 그러면 역량을 강조하고 해서 교과 지식을 버리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과 지식도 가르치면서 역량을 강조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역량과 교과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교과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닌가? 그 역량이 목적이 되고 교과 지식 수단이 되는 거죠. 얘를 토대로 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특징.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설계하면 이론적 지식만 강조하게 되니까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역량 중에서도 문제 해결 교과 역량은 또 다르겠죠. 핵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고 이 핵심 역량은 교과에서 구체적인 교과 역량으로 나타나죠. 교과 역량에서 예를 들어 수학과 문제 해결 역량이다. 그럼 그 문제 해결 역량을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끌고 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과 지식을 조직할 때는 교과의 논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배열하잖아요. 그죠?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 두 가지가 있죠.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게 크게 대별해 볼 수 있죠. 지식을 강조하냐, 경험을 강조하느냐. 근데 지식을 강조할 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과를 논리적으로 배열할 것이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라고는 학문적 성격에 충실하게 교과 지식을 논리적으로 배열할 거 아닙니까? 다 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지식부터 보지 말고 역량을 먼저 보고 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이 필요하면 방정식 끌고 오고 함수가 필요하면 함수 끌고 오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강조하는데 교과 지식을 버리지 말고 교과를 통해서 역량을 함양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자.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가 중앙교육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앙교육부가 되면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라든지 교사가 학교나 교사가 결정하게 되면 지방분권형이죠. 그 지방분권형 중에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거죠. 그 교육과정 결정에서 지방분권형이 지향하고 있는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 교사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면 교사가 그 정도 쓰면 되죠, 그죠?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그 내용, 지식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교사가 수업하는 그 교수 맥락에 근거해서 나는 이번에는 교수 맥락의 토대를 볼 때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끌고 와서 때로는 분과형으로, 때로는 통합형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거야. 교육과정 결정 방식에서.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는데 모르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의 의미가 통하죠. 그러면 뭔가 안다는 거야. 안다. 그럼 점수가 들어가죠. 여기 4점인데 그래서 최소한 2, 3점 이상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읽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와 관련돼서 잠깐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개념하고 설계 특징을 쓰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아까 살폈던 것처럼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니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되고 조금 더 역량을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좀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삶, 실제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거 전체 총체를 아울러서 역량이다. 우리의 직무 역량에서 나온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직무 역량에서 영향을 받아서 유네스코에서 역량을 강조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뉴질랜드 여러 각국에 반영되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역량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설계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이 우선이다. 역량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과 지식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럼 교과 지식은 수단이죠. 수단.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교과 지식이 목적이면 교과 지식이 목적인 교육과정이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 얘는 역량을 강조했더라. 그 두 번째 설계 특징은 교사가 아까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교사가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내용의 조직 결정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과정 결정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실제 수업에서 교수 맥락에서 이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교사 수준에서 결정된다. 교사 수준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뒤에 거죠.
앞에 거 해도 되고, 이제 교사가 수업을 잘 고려하면서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논점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주제가 뭔가, 주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거. 자, 앞에 잠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역량중심 교육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제를 써줘야 되죠. 주제가 학습자 역량 강화가 주제니까 주제문을 앞에서 본론 첫 번째 들어가면서 두괄식으로 쓰든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쓰든 주제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자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계해야 돼요? 학습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겠죠, 그죠? 학습자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자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조직해야 된다. 이거잖아. 이게 주제지.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주제어하고 이 논점하고 연결 지어서 언급해주면 주제 문장이 되죠. 주제 문장은 처음 쓰시는 분들 잘 안 나오죠. 연습 좀 하셔야 되네. 한두 달 정도 연습하셔야지 조금 매끄럽게 나오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점에서 여기서도 주제를 생각하고 논점이 이 교수 방법이 뭔지는 이제 언급이 안 됐지만 읽어보면 프로젝트 학습이고 특징과 효과 두 가지니까 2점, 2점 두 개씩 생각하면서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은 이게 프로젝트 학습의 명칭을 쓰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죠? 없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얘기 썼다가 다 날아가지 말고 모르면 대강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고, 그리고 특징과 효과는 이 지문을 찾아내겠다. 명확하게 알면 명확하게 다 딱딱 떨어지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전체적으로 배경을 언급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하는 역량을, 여기도 뭐 역량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수 방법에서, 이제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 방법에서 어떻게 하자? 문제를 스스로 탐구,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지금 어떤 교수 방법인지 명확하게 안 드러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문제 중심 학습.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 학습. 탐구가 강조네, 탐구 학습.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씩 제외해보면 탐구 학습은 안 되는 거, 일단. 탐구 학습은 안 되는 이유가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탐구 학습에서 그 탐구의 대상은 실제 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탐구 학습에서는 이론적 지식, 학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 학문 속에 있는 그 개념과 원리, 그 이론적 지식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죠. 사회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죠. 그 마샬러서 같은 거, 탐구 학습이라는 것은 그 이론, 우리가 브루노의 탐구 학습 또는 발견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이론적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이론적 지식,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라는 그 개념과 원리를 아이들 스스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성격 자체가 달라요. 탐구학에서 말하는 그 문제 성격은 이론적 지식과 관련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실제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학습은 일단 날아가죠? 아니죠? 그러면 문제 중심 학습과 문제 기반이 문제 중심이죠? 문제 중심 학습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 학습이냐? 알 수가 없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더 부연 설명 더 들어가야 돼요. 부연 설명 더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방향이 좁혀졌죠. 그럼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문제중심 학습은 실제 이론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니까 아니죠. 아니고 또 그 문제중심 학습하려면 또 비구조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아니죠. 그러면 문제 해결 학습이냐 아니면
구체적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프로젝트 학습이냐가 되는데, 프로젝트 학습은 뒤에 문제 해결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건데, 차이점은 뒤가 말하는 문제 해결 학습은 반성적 사고를 강조해요.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성해보면서 가설을 설정해서 한번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적용해보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면 프로젝트 학습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구체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 결과물을 만들어 온다. 딱 여기 이 순간, 프로젝트다. 딱 들어와야 되죠. 프로젝트라고 할 때, 이 프로젝트는 뭡니까? 프로젝트는 주제나 문제잖아. 그죠? 얘도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해요. 하는데, 문제 해결 학습하고 다른 점은 얘는 구체적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구체적 결과물.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이다라는 건데, 또 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학습자가 학습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제나 문제, 이게 이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탐구 결과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이 구체 결과물을 만드는 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할 때 하도록 한다 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더라.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이 만약에 모르면 어떻습니까? 명칭설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을 해보는 또는 이런 실제적 이거를 가지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 오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이건 점수 안 들어가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오고 알면 이제 이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특징과 효과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4점이면 4점에서 최소 2점 이상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특징 한번 찾아보면 두드러진 점이 뭔가? 다른 학습 방법하고 얘가 좀 두드러진 어떤 점이 특징이 있는가? 얘가 프로젝트 학습이다. 프로젝트 학습이든 A 학습이든 뭐냐면 처음에 이 보면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종래 그 여러 가지 다른 교수법은 전통적인 교수법은 주로 지식을 중심으로 그 수업을 전개하는데 얘는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실제 생활에서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특징이죠, 특징. 찾았잖아요, 이거. 이건 물론 이제 학습자 스스로 선정한 주제나 문제겠죠. 학습자 스스로 선정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자, 또 우리가 종래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게 되면 이런 문제보다는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나 실제 생활에 관련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전개한다는 것이 특징이겠죠. 두 번째는 지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면 교사가 주도적이잖아요. 그죠? 교사가 주도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수업 방법의 특징은 교사가 주도적인 것보다는 학습자가 전 과정을 주도한다라고 되잖아요. 그죠? 학습자가. 이 학습 방법의 특징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 그죠? 이런 얘기 부과해서 언급해주면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효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십시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잖아요. 그죠? 실제 생활에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 다른 교사 중심 수업 방법, 대부분의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죠. 그냥 이론적 지식을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그냥 단순히 습득하는데 얘는 이 지식을 실제 장면에 생활에다가 적용하는 것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위력이 높잖아요. 전위력. 실제 생활에, 그죠? 실제 생활의 전위가가 높다. 또는 실제 생활과 학교 생활이 연계가 된다. 이런 효과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생각이 조금 더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기 때문에 학습 내용의 전위가가 높다. 또는 학교 생활과 실제 생활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수업 방법 효과.
프로젝트 학습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죠. 학습자가 이제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업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이고 능동적 학습 활동을 촉구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학생 중심이니까. 이것도 효과죠. 효과. 또 보면 표현 활동 하잖아요. 그 표현물,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이니까 표현 활동, 결과물을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성하는 구성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답 속에 잘 보시고 특징 그랬으니까 다른 방법과 차이점, 다른 방법과 뭔가 두드러지는 점이 뭔가, 일반적인 다른 방법과 두드러지는 점이 뭔가를 찾고, 효과는 그야말로 장점이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 속에서 찾아서 플러스 알파 생각 조금 더 가미해 주시면 답은 나와요. 그냥 이렇게 힌트가 주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개념과 특징, 효과. 자, 개념은 이제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주제나 문제죠. 주제나 문제라고 하는 프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앞으로 던진다. 젝트, 던진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제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보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프로젝트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킬패트릭이 체계화시키는 거죠. 프로젝트 학습의 진행 과정은 목계 실평이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죠. 전공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전공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단계 자체를 뭐 가정과라든지 뭐 약간 실습 좀 강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들은 미용이라든지 뭐 약간 실습을 좀 강조하는 이런 과들은 이걸 중시합니다. 목표로 설정한다라는 말은요, 목표가 뭐예요? 주제나 문제. 프로젝트가 주제나 문제죠. 이 주제나 문제를 선정하는 거, 선정. 내가 뭐 콩을 키워야 되겠다, 뭐 오이를 키워야 되겠다. 선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된 대로 실천해보고, 그리고 결과물 만들어야 되겠죠. 콩을 다 재배한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해보고, 동료에서 평가받고, 교사가 평가하고,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끝낸다. 이렇게 되죠. 학습자가 중심에 대해서 학습자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주제나 문제가 누가 선정하냐? 학습자가 선정한다. 학습자 스스로 선정한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이것도 교사가 부과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선정하는 거죠. 어쨌든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주제나 문제. 두 번째는 이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요거 하나 특징이죠. 두 번째,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간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특징이 있고, 세 번째, 이 학습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죠.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학습 결과에 대해서 학습자가 학습의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 우리가 종래 다른 교과는 학습의 책임을 별로 강조하지 않죠. 특히 교사 중심에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강조되지 학습자의 책임은 별로 없잖아요. 교사가 잘 전달했느냐 못 전달했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잘 습득하느냐 못 습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학습자 책임을 별로 강조하지 않거든요. 이걸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동료 평가받고 교사 평가받아서 그 너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실제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학교 배우는 내용과 서로 학교 내용과 서로 연계해서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이니까 학교 생활과 실제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전이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겠죠. 두 번째, 이 전체 과정을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니까 학습자 중심적이다. 학습자 중심적. 학습자 자발적이고 능동적, 뭐 적극적 활동, 태도, 이거 뭐 함양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장점이죠. 세 번째는 이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구성적 태도, 창조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창의적이고 구성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협력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사회성, 지도성, 협동성과 같은 민주적 생활 태도를 함양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제시문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트를 잘 활용하면 몰라도 쓸 수 있는데 이걸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확실하게 암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내가 좀 의외의 문제가, 우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 두고 그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항상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연습을 해 놓으면 실제 시험장 가보면 의외로 내가 몰랐는데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과정 중심의 평가고, 마찬가지로 과정 중심의 평가 세 번째 논점 읽을 때 두 가지 유의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 주제. 앞에서 만약에 여기서 주제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의 과제, 학습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론적 지식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론적 지식만 강조하지 말고, 실제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같은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된다. 그죠? 아니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학습자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이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프로젝트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수업을 역량을 실제 생활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제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정 중심의 평가인데,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 한 가지죠. 평가 방법이 뭔지, 평가 방법이 뭔지 하나 쓰고 나머지 평가 방법 2개 쓰라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해놓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잘 보세요,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반성 성찰하도록 한다.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누가 되돌아봐요? 자기가 자기 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해 나가는 거. 누가 평가하느냐? 자기가 평가는. 평가 주체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동료 학생이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평가 주체가 자기고, 자기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평가 방식이니까 자기평가 또는 자기 성찰평가.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 C학교에서 제시하는 C학교에서 제시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 한 가지니까 C학교에서 제시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는 자기평가다. 이렇게 나오고, 자기평가가 뭔가 이렇게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해 나가는 평가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전략. 근데 이 전략을 썼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럼 새로운 전략 한번 수립해보자. 다른 방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또 자기 학습한 데에서 자기 스스로 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데 기여한다는 것이 뭐 이건 자기평가의 그 장점, 자기평가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없죠.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리 굴려서 이제 이때는 이제 힌트가 없습니다. 이제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업 과정에서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형성평가, 정서평가. 그런 거 몇 가지 언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았으면 일단은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 뽑아냈다. 주제 또 언급해야 되겠죠.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주제, 학습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평가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정 중심 평가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야 되겠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학습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반성할 수도 있고, 아까 때도 과정 중심의 평가,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서 시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량을 뭐 수업 과정 속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여기 이제 뭐 창의융합형이니까
이렇게 과정중개 평가를 통해서 융합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주제를. 자, 과정중심 평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과정중심 평가가 형성평가죠. 형성평가는 수업 진행 중이다. 수업 진행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두 가지 효과겠죠. 학습을 촉진하고 교사 수업을 개선하는 거. 학생 학습을 개선하고 교사 수업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수행평가도 대표적인 과정중심 평가죠. 수행평가가 뭡니까?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 다 평가하는 거죠. 과정과 수행 학습자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누가 교사가 전문적으로 교사가 평가하는 거죠. 뭘 평가하는 겁니까? 지식 기능 태도. 수업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보고 교사가 그 지식 기능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행 평가죠. 그러니까 과정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도 대표적인 게 수행 평가다. 그러니까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형사평가. 형사평가 벌써 두 번 출제됐죠. 형사평가, 수행평가. 그죠? 수행평가 일종의 포트폴리오 평가도 수행평가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거. 이것도 수업 진행 과정 속에서 이제 동료가 자기를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일반 전공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또는 상호평가, 동료평가 해도 있고 상호평가 해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공에서도. 자체만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학습 과정 속에서 수업과 별도로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 진행 과정 속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저런 과정 중심의 평가를 매우 강조하겠죠. 매우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학교교육 혁신을 단행하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초점을 두면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학습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와 두 번째 지도성의 유형과 지도성 실행 요소 세 가지니까 지도성 유형 이게 분산적 지도성인데 일단 유형을 찾아야 되고 실행 요소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읽어보시면 이제 교과 협의회와 같은 이렇게 교과 협의회와 같은 이제 비공식이라든지 비공식 조직이나 아니면 학습 조직이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같은 저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의 꿈과 끼우는 이런 것들을 여기 역량을 집결하자라는데 이런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선생님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뭘 하자? 공유적이고 협동적이고 참여적인 실행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모든 선생님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저기 공유적, 협동적이고 참여적 지도성을 발휘하자는 거잖아요. 지도성이니까 어쨌든 지도성을 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도성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지도성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공유적 지도성인 분산적 지도성이다. 지도성 중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지도성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도성을 함께 실행해 나가는 지도성은 분산적 지도성밖에 없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에서 강조하는 지도성 딱 두 개. 첫 번째 변혁적 지도성, 두 번째 분산적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은 작년에 나왔죠. 그다음 지도성 나오면 이제 분산 지도성 1순위지. 작년에 변혁 지도성 1순위였고 이번에는 얘가 1순위. 근데 작년에 지도성 나왔으니까 올해는 지도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나오면 분산적 지도성이다. 자, 이렇게 실행한다, 그죠? 서로 공유하고 실행한다. 그러니까 분산적 지도성 써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모르면 못 써요. 힌트가 없다, 그죠? 힌트가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힌트가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고 없으면 정말 외워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분산적 지도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지도자, 구성원, 상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게 이렇게 분산 지도성이 이렇게 실행된다. 이게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그 분산 지도성이 실행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지도성이 실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지도자 있죠. 교장이 공식적 지도자겠죠, 그죠? 교장 말고 비공식 지도자 됐죠. 학부모도 지도자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생활지도 한다 그러면 학부모도 생활지도의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되겠죠. 학부모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교사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비공식 지도자들. 사회 인사가 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도자가 여러 명이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분산된다.
공식 비공식 지도자 포함해서 다수다. 다수. 이 다수의 지도자가 지도성을 실행한다. 프랙티스 실행한다. 예,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도성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입니다. 이 구성원은 얘가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지도성 실행의 주체가 되는. 일반적으로 교장이 공식 지도자면 교장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왕따 상황, 생활 지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생활 지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왕따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교장이 있고 생활 지도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뭐 지역 사회 인사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비공식 지도자로서 지도성을 행사하겠죠. 그죠? 이 사람 이 구성원은 지도자의 동시에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성원이 동시에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도성 실행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 이 상황이 달라진다. 생활지도 상황이 아니고 시험 상황이다. 시험 상황이면 이제 뭐 학부모 참여할 필요 없죠. 지역사회 참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국어 수학 시험이다.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다음 상담 선생님 이런 사람이 구성원이자 지도성 실행의 주체로서 지도성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 사람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구성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도성 실행의 주체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도성을 실행해 나간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서 지도 실행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반드시 상황과 상호작용한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라 일상적인 업무 루틴, 일상적인 업무 등과 같은 이런 게 상황인 것이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지도성을 실행해 나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 쓰기. 자, 서론 쓰겠습니다. 서론은 자, 한 문단이고 본론 네 문단, 결론 한 문단, 총 6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겠죠. 문단 구성은 글자 들여쓰기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글자 들여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론 끝나면 본론. 요거는 5줄 안에 끝내야 되겠죠. 5줄 이내 끝내고 그 다음에 본론 몇 문단입니까? 논점 4개니까 4문단을 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되겠죠. 결론도 5줄 안에 끝낸다. 그 다음에 본론 4문단이니까 꽉 채우면 10줄이죠. 10줄. 그러면 총 몇 줄은 40줄, 50줄이죠. 2페이지가 주어지는데 한 페이지가 25줄이니까 꽉 채웠을 때 다 차죠. 차는데 다 못 채운다. 시간상.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본론 한 6에서 8줄 정도 쓰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냥 더 써도 돼요. 근데 10줄을 넘어가도 되는데 넘어가면 자기만 손해요. 시간도 없는데 많이 쓴다고 점수 잘 주냐? 아니에요. 조금 써도 딱 핵심만 탁탁탁 지적해주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간에 줄을 비우고 한 줄을 비우든 2줄 비우든 3줄 비우든 전혀 상관없다. 점수에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보통 문단 쓰기 원칙,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원칙은 글자 들여쓰기.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게 줄 비우기. 한 줄 비우고 2줄 비우고. 서론입니다. 서론 쓰실 때 한 3개 정도의 논리적인 메커니즘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자, 공부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주제가 그죠? 요 주제어가 있을 때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성.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어떤 필요성.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 이렇게 쓰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최근 학교 왕따 현상이 불거지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 왕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쓰고, 문제점이 없는 경우는 이제 중요성, 의의, 필요성 쓰겠죠. 뭐가 중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의미가 있다, 뭐가 요청된다, 뭐가 대두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제가 중요하다는 걸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가 중요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해주면서 주제가 중요하다. 여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학습자 역량 강화잖아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학습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배경은 아까 살폈던 것처럼 그 제시문에 보시면 문제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된다. 배경. 뭐뭐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또는 위해서 뭐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인과관계로 요게 이제 배경을 구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창의융합형 인재를 강조함에 따라 학습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예. 그 다음에 또 배경을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제시함에 따라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역량을 기반으로 구성됨에 따라 또는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필요하다. 학습자 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거,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주제가 중요하다, 주제가 요구된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여기 제시물 쫙 보면 배경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잘 접목해서 배경 써주고 주제가 중요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그러면 교사는 뭐 해야 되는가? 교사는 이 주제를 당위성이죠,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 뭘 해야 되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게 논점이죠. 논점이니까 논점 1, 2, 3, 4 등 여러 영역에서 여러 광범위한 영역, 다양한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주제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자, 지금 논점이 4개죠. 교육 내용, 그 지시문 보시면, 지시문, 교육과정 설계, 한번 읽어볼게요. 교사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교사는, 논점 1번, 교육과정 설계, 지시문 보시면 첫째 위에 상단에 교육과정 설계, 두 번째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효과적 지도성 등 여러 영역, 지금 4가지 영역이지만 등이면 여러 가지겠죠. 광범위한 영역에서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영역을 토대로, 여러 가지 영역을 토대로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주제,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다수줄 안 넘어갔으면 이제 또 더 쓰고, 넘어가면 이제 끝. 넘어갈 리는 없겠죠. 다음에는 제시문, 여기 신문 기사잖아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신문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신문 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있죠, 주제. 이거 논하고자 한다. 주제가 뭡니까?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됐죠? 신문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끝. 간단하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요걸 하나씩 쓸 수도 있고 요걸 풀어서 그냥
논점이 4개니까 최소한 4문장이면 너무 짧죠? 너무 짧으니까 여기서 한 3문장, 2문장, 3문장. 엮을 수 있는 거 같이 엮어서 4개니까 엮으면 2개나 3개 정도 엮어지겠죠? 그래서 2문장이나 3문장 쓰면 돼. 이렇게. 현장 교사는 첫 번째 영양 중심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생 참여 중심을 실질로 정착시키는 가운데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효성 있게 수행해야 돼. 이거 좀 3개를 엮어서 한 문장으로 썼죠, 그죠? 더불어서 마지막 거 영양 강화를 위해서 분산적 지도성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 그냥 묶어서 시간이 없으면 그냥 따따따따딱 등 이렇게 등 이렇게. 그 다음에 제시문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주제를 논하자 됐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죠. 자, A학교 제시한 그 교육과정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면 되죠. A학교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유형은 영양중 교육과정. 아까 모르면 그냥 영양을 강조하는 뭐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 그리고 그 두 번째 논점. 이런 영양중 교육과정 설계 특징 제시하면 첫째, 역량을 먼저 고려한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과 지식을 조직한다. 두 번째,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사가 자신의 교수 맥락에서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 조직 방식,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과정 내용을 결정한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주제문이죠. 주제 키워드가 학습 역량 강화가 주제니까 학습 역량을 강화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교사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명료히 드러내는 것을 교육과정 설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런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식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막 길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두 번째, 학습의 역량은 배운 것을 토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B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부터 아니죠? 프로젝트 학습이니까 여기 개념 썼는데 어떤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모르면 안 써도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특징 쓰는 거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아까 내용 정리한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뭐냐 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항목을 딱딱 2개니까 둘째, 점수 채점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다시 주제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사가 학습적 역량을 강화하려면 프로젝트 형태의 교수 방법을 수업 장면에 적용해서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습적 역량을 강화하려면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도입문이자 약간 주제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역량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도 해주고 또 여기도 해주죠. 그래서 약간 양괄식 형태로 쓰는데 잘 못 쓰면 앞에 빼고 얘 하나만 써주면 돼요. 잘 모르면 주제 하나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제시문에 문제 답을 해야 되겠죠. C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가 뭐냐고 했으니까 과정중심 평가는 자기평가다. 자기평가 개념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되고 그 외 평가 방법 2가지 더 해라고 했으니까 그 외 평가 방법 뭐 수행평가다. 두 번째, 뭐 동료평가다, 뭐 형사평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마찬가지로 주제문,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를 같이 연계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겠죠. 말 만들기 나름이죠. 세 번째입니다. 학습자 역량은 마지막 교사 및 학교 역량에서 보다 강화된다. D학교에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조직의 문제를 공유적으로 참여적 실행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분산적 지도성이다. 분산적 지도성은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요소 3가지니까 첫째 지도자, 두 번째 구성원, 세 번째 상황. 그 다음에 다시 주제. 학교의 모든 교사가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분산적 지도성을 실행해 나갈 때 학습적 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그 지도성, 분산 지도성 서로 연계해서 한 문장 써주시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전에 주제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 주제, 첫 번째 전체 주제를 써주시고 두 번째 논점별 정리. 이렇게 논점이 4개니까
1번, 2번, 3번, 4번 요거 묶어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 3번 전망은 20점 만점이다. 이거는 안 써도 된다. 전체 주제가 주제어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주제어를 해야 된다 그죠? 주제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거 두세 개 엮어서 두세 문장 간단하게 정리. 어려우면 이상과 같이 이걸 대표적인 형식적 결론이라고 그래요. 형식적 결론 써도 돼요. 점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상과 같이 학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뭐 살펴봤다 해놓고 또 간단하게 정리. 이렇게 이게 어려우면 그래서 형식적 서론 그 점수 관련 없을까? 관련 없다니까요. 관련 없어요. 대적 주제를 쓰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학습 역량을 교사가 뭐 해야 됩니까?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학습자가 미래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이 미래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창의 융합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전체 주제죠. 그 다음에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 참여 수업을 실천하면서 과정 수립 평가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분산적 지도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끝. 간단하다. 요즘 한 두 문장 정도 썼죠? 마찬가지로 잘 엮어서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고생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